남편과 85초 동안 통화를 한 직후에 119에 본인이 전화를 걸어요. 본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대로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남편하고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이 여자분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1364회) 제작을 담당한 정재원 PD고요. 이번 방송은 2014년에 그 경남 진주에서 한 남자분이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 사건을 6년 후에 검찰이 이분은 자살이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에 의한 살인이었다. 해서 그 같이 있던 분을 타살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살인죄였죠, 살인죄. 그 여자분 쪽에서는 알약을 내가 먹으려다가 뺏어가지고 입에 넣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살 시도를 해서 스스로 목을 감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22년 작년에 이게 이제 무죄로 살인 부분에 대한 무죄로 결론이 났어요. 1심에서. 근데 이 사건을 저희가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면 사실 저희가 뭐 굳이 다룰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무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죄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재판부는 타살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방송입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사망이 자살로 종결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검의가 당시에 타살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당시엔 자살로 이제 판단을 하고 종결을 한 거죠. 부검의가 자살로 판단한 이유가 있나요? 부검의가 판단한 이 박 씨의 죽음의 핵심은 이게 이 본인이 팽팽하게 당겨 죽은 게 아니라 늘어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압박이 되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에 팽팽하게 당겨져 죽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한쪽에서 팽팽하게 눌렀다는 거 위에서 뭐가 당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줄의 탄성, 줄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지점이 있으니까 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라인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블라인드였고 전혀 이거는 뭐 한 손으로 들어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지지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검의는 그 현장의 정황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검의가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재판에서 그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부검의의 소견이 원래 이렇게 재판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는 과학적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이라고 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온갖 분들한테 시간 여유를 두고 다 여쭤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분한테 여쭤보는 거죠. 한두 분한테.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멍난 사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부검 소견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소견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예 그대로 전화 끊을게요. 왜 부검을 민간에서 했느냐? 국가수의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의학 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범죄의 정황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역에 일상적으로 부검을 하는 민간 병원에 부검 라이센스가 있는 분한테 그걸 보내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범죄적으로 훨씬 중요한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든 국가수로 보냈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자살 사건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국가수로 보내지 않고 민간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두 사람이 사용한 컵은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된 건가요?
현장에 빨간 머그컵, 파란 머그컵 두 개가 있는데 두 잔 다 세 가지 약성분이 양성으로 검출됐습니다. 하얀 그 통에서 약을 다 자기가 한꺼번에 모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이상하죠. 이게 약이 다 성분이 다른 거고 사실 그게 한 번에 어떤 하나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한 통에 섞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섞어놨다가 자살을 하려고 탁탁탁 털어가지고 수십 알이 쌓여있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움큼 저 남자가 가져가가지고 본인 털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약이 뭐 컵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성분이 검출됐을 수 있다. 혹은 입에 들어간 게 잠깐 울컥해가지고 먹는 과정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새어나왔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정확히 보면 이 머그컵에서 약성분이 세 가지가 검출되죠. 전날 그 여자분이 처방받은 약성분이 4개예요. 근데 그 중에 트라조돈이라는 걸 제외한 알프라졸람, 졸피뎀, 플로니트라제팜 세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4가지인데 그 왜 트라조돈이 안 나왔지 한 궁금했어요. 분석을 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수사 자료를 쭉 보시다가 이 여자분이 사건 전날에 검색한 것들 있잖아요. 뭐 알코올에 약이 녹나요? 뭐 소주에 약이 녹나요? 검색을 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 캡슐은 안 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트라조돈은 캡슐 형태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캡슐 형태가 녹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제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자분도 약을 먹었느냐라는 거거든요. 무죄가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여자분이 정신을 한번 잃어야 돼요. 왜냐면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전 과정을 다 지켜본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살 방조거든요. 유기치사거나. 이 여자분의 증언에 의하면 약을 약통에서 꺼내는데 절반쯤 남자분이 가져가 먹고 나머지 절반 자기가 먹었다는 거거든요. 남자분이 먹은 양과 비슷하게 자기가 먹었다. 근데 이분은 문이 열려 들어갈 때 의식이 있었거든요. 신발장 옆에 서 있었어요. 심지어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0.1mg/L 정도 알프라졸람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2.7배고 유해하다고 하는 농도에 2,700배라고 하면 비슷한 양을 여자분이 먹었는데 의식이 만약에 없다가 나타났다? 일단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서는 응급의료 기록지에 의식이 명료하다고 써있고 심지어 당일에 가족들이 퇴원시킵니다. 응급실에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그 병원에 수면제를 또 처방을 받아서 먹어요. 근데 만약에 과량을 그날 그렇게 먹고 하루 이틀 있다 또 그 강력한 수면제 처방을 받아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약을 먹은 게 성립이 안 되면 신 씨는 정신을 잃은 적이 없는 거네요? 이 여자분의 진술에 의하면 맞아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맞아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의식을 잃은 사이에 이 남자가 자살 시도를 해서 절명한 거면 근데 그 정도의 외력이라면 사실은 상처가 있어야 되죠. 상처가. 이 언니가 사실은 이날 이 응급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언니가 정확히 얘기를 해요. 맞은 흔적이나 상처가 외부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여자분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여서 그때 만약에 여자분이 한 대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라고 해도 9시 55분에는 분명히 그때 여자분의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119 오고 112 오고 막 집주인 할머니 내려와서 말 걸고 하는데 세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 이따 올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경찰이 물어봤을 때 잠시만요라고 대답을 하고 9시 58분에 본인이 발신해가지고 남편과 통화를 합니다. 85초 동안 통화를 한 직후에 119에 본인이 전화를 걸어요. 본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대로 분명히 말을 해요. 이건 인정된 사실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이 여자분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잘못 걸었다고 얘기해요. 잘못 걸었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85초간 어떤 대화가 있었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은 다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핵심은 그러니까 부검인은 시신에 남아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 범죄 정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각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가 결론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검이가 그냥 자살일 때 보이는 흔적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에 가까운 걸 이미 내버리니까 재판에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결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무죄까지.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법률가들한테 여쭤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좀 피고로 올라온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량스러워 보이거나 하면은 대충 보고 그냥 유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재심을 해가지고 막 사법부의 어떤 치욕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 반대쪽으로 이제 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샤워장의 바보라고 한다고 해요. 샤워장의 바보. 이게 뭐냐면 너무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반대쪽으로 너무 차가운 물을 틀고 그래도 또 너무 뜨거운 물을 틀고 이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오가다가 결국 샤워도 못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압도적 증명이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분명히 옳지만 사건의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재판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게 제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보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 부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거였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붕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사실 실제로 내부에서 이런 과정들을 목격하신 분들, 또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증언하실 분들, 그런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